그 쇠조각 내놔. 오늘 너 팔아버릴 거야. 정우 씨 찾았습니다. 그 군번준이 250억입니다. 2019년 2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1평 남짓한 작은 방 안 19살 정우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정우의 생일이었거든요. 1999년 2월생, 만 19세.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우는 목 안쪽에 숨겨둔 군번줄 반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12년 전 아버지가 떠나시며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이거 잘 간직하고 있어. 아빠가 꼭 돌아올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2014년 정우가 15살이 되던 해에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민간 경비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그때부터 정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삼촌 댁에 맡겨진 정우는 겉으로는 보호받는 조카였지만 실제로는 무급 가사 도우미나 다름없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는 야간반으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외삼촌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정우야, 삼촌이 내 앞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봤다. 외삼촌은 그렇게 말하며 수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장 합숙이야. 숙식 제공되고 2년만 일하면 목돈도 모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정우는 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외삼촌이 정우를 위해 뭔가를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젯밤 정우는 외삼촌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차 보내주세요. 선불금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선불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외삼촌이 정우를 팔아넘기려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넣을 게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 몇 벌, 지갑에 든 2만 원, 그리고 목에 건 군번줄 반쪽. 새벽 4시 반. 정우는 고시원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가?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단 아래에 외삼촌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정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삼촌, 저는 도망가려고 내가 내 선불금 받아놨는데 외삼촌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내가 너 12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삼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인생? 너 같은 놈이 무슨 인생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 얼만 줄 아냐?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외삼촌은 늘 그랬어요.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그 빚을 외삼촌이 대신 갚아줬다고 세뇌했습니다. 그 쇠조각이나 내놔. 외삼촌이 정우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숨기고 있던 군번줄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것만 내놓으면 내 빚 끝이야. 정우는 본능적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이건 절대 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싫어요. 이 새끼가. 외삼촌이 계단을 올라오려는 순간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빵빵. 차 왔다. 순순히 나가.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다. 정우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낡은 흰색 승합차가 고시원 앞에 서 있었어요. 인력사무소 차량이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우는 결심했어요. 계단을 박차고 내려가 외삼촌을 밀쳐내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서. 외삼촌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정우는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정우는 좁은 골목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전신주 뒤에 웅크리고 앉아 헐떡이며 숨을 골랐어요. 차가운 바람이 정우의 땀에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20,000원. 이게 정우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요.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삼촌이 쫓아온 걸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승합차와는 차원이 달랐죠. 정우는 숨을 죽이고 전신주 뒤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차량이 정우가 숨은 곳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정우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기품 있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정우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더 움츠러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정우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정우 앞에서 멈춰서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로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또렷하게 정우 씨.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경례를 풀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법무법인 정도의 백도연 변호사입니다. 정우 씨 아버님 정철민 씨의 변호인이자 신탁 집행인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잘 압니다. 정철민 씨는 제 오랜 고객이자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백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정우 씨, 오늘이 정우 씨의 만 19세 생일이 맞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1999년 2월생, 오늘이 바로 만 19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성인이 되신 거군요. 백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5년 전 정우 씨가 성인이 되는 날을 위해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기셨죠. 정우 씨가 성인이 되는 그날 꼭 찾아가라고요.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 사람이 자기를 찾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아버지는 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사고 당하셨다고. 실종됐다고요. 백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쳤어요.
외삼촌 말씀이시군요. 백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도연은 정우의 목 부근을 가리켰어요. 정우 씨, 목 안쪽에 군번줄 반쪽을 숨기고 계시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정우는 반사적으로 목을 감쌌어요. 군번줄은 옷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어떻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에게 군번줄 반쪽을 주고 떠났다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요. 백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군번줄 반쪽이 바로 오늘 정우 씨의 인생을 바꿀 열쇠입니다. 정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이 쇠조각이 뭔가의 열쇠라고요? 저는 어떻게 믿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아 살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실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두 번째 차량을 가리켰어요. 저 차에 동승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미라 씨, 아버님의 전우이자 절친이셨던 고 한경수 씨의 부인이십니다. 두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렸어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우야. 여성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지? 아줌마는 한미라야. 내 아버지랑 우리 남편이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었어. 한미라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두 남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고 이게 우리 남편이야. 정우는 사진 속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 아버지였어요. 정우가 기억하는 그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한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고로 먼저 갔을 때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거든. 그래서 아줌마도 내 아버지한테 빚을 졌어. 오늘 이렇게 온 것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야.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백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선택은 정우 씨의 몫입니다. 그는 열린 차 문을 가리켰어요. 저희와 함께 가서서 아버님이 남기신 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외삼촌께 다시 잡히시겠습니까? 그 말에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외삼촌이 곧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우는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목에 걸린 군번줄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남기신 거예요? 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백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갈게요. 아버지가 남긴 거 보고 싶어요.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올라타십시오. 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라탔어요. 한미라도 뒤따라 탔고 백도연이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 외삼촌이 골목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이미 큰 길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군번줄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뭔가요? 그리고 차가 향한 곳은 정우의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어요.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뛰어다니느라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거든요. 조수석에 앉은 백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먼저 몸을 녹이세요. 목적지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미라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어요. 마셔. 감기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한미라는 정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내 아버지 닮았다. 눈매며 코며 똑같아. 아줌마는 제 아버지를 잘 아세요? 물론이지. 우리 남편하고 같은 부대에서 10년을 함께했어. 특수부대였거든. 한미라는 잠시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 남편이 작전 중에 다쳤을 때도 내 아버지가 구해줬어. 그래서 우리 남편은 살았고, 한미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대신 내 아버지가 큰 부상을 입었지. 그래서 전역하신 거야. 정우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도, 누군가를 구하다가 다쳤다는 것도요. 전역 후에는 뭐 하셨어요? 민간 경비회사를 차렸어. 주로 해외 프로젝트 경호를 맡았지. 위험한 지역에서 건설 현장이나 시설을 지키는 일이었어. 백도연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님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철민 씨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리스크 컨설턴트였죠. 위험 지역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에게 보안 계획을 세워주고 현지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정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외삼촌은 늘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했거든요. 네, 아주 많이요. 백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죠. 그리고 그 돈을 정우 씨를 위해 모두 모아두셨습니다. 정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했어요. 백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삼촌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12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 빚을 외삼촌이 대신 갚아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외삼촌 댁에서 일하면서 갚아야 한다고. 한미라가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빚 같은 거 없었어. 오히려 백도연이 한미라를 제지했습니다. 한 선생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백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정우 씨, 이건 아버님의 금융 기록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어요. 백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아버님은 정우 씨를 외삼촌 댁에 맡기시면서 매달 150만 원씩 양육비를 송금하셨습니다. 8년 동안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아버님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가유공자 유족지원금이 정우 씨 명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가유공자요? 네. 아버님은 복무 중 공을 세우셔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정우 씨가 자동으로 유족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죠. 백도연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정우 씨 통장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외삼촌께서 관리하셨습니다. 법정 후견인이셨으니까요. 그럼 그 돈은 5년 동안 약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에게 쓰인 금액은 백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외삼촌 댁 생활비, 사촌의 학원비와 명품 구입비로 사용되었어요.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밤낮으로 알바한 돈은요? 그것도 외삼촌께서 빚 갚는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가져가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우 씨가 번 돈은 약 3천만 원. 하지만 정우 씨 손에 남은 건 백도연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지갑에 들어있는 그 2만 원이 전부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외삼촌은 정우를 속여왔어요.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그래서 정우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정우를 위해 돈을 남겼고 나라도 정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이 그 모든 걸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백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백도연은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정우 씨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성인이 되는 오늘 모든 진실을 알려주시라고 저에게 맡기셨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새벽 5시가 넘어가니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정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2년 동안 외삼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정우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건물 로비에 새겨진 금색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도착했습니다. 백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30층이 넘어 보이는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희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설정하신 신탁의 관리 기관이기도 하고요. 백도연은 정우를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로비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백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우를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어요. 정우 씨, 지하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비삼, 비사, 비오. 계속 내려갔어요. 마침내 비칠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길고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벽은 차가운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밝은 조명과 보안 카메라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저희 법무법인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백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국가기밀급 보안시설이에요. 고객들의 중요한 서류, 유언장, 신탁 문서 등을 보관하는 곳이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수많은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문마다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연은 복도 끝에 있는 특별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철민 마이너스 특별신탁 7.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
백도연이 정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목에 걸고 계신 군번줄을 꺼내주시겠습니까?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 안쪽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낡은 쇠조각이었어요. 12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것. 백도연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군번줄 반쪽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반쪽입니다. 2개의 군번줄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백도연은 이어진 군번줄을 문 중앙의 홈에 끼웠습니다.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우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류 뭉치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백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들 사이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에게.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12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필체. 먼저 편지를 읽어보시죠. 백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손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정우야,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만 19세. 아빠가 보지 못한 내 모습이 궁금하다. 키는 많이 컸을까? 목소리는 굵어졌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는 내가 7살 때 떠났지. 2006년 겨울이었어. 그때 아빠가 얼마나 울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아빠는 가야만 했어. 내 미래를 위해서. 아빠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전역 후에는 민간 경비회사를 차렸지.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 그렇게 8년을 일했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들이었지. 하지만 아빠는 매달 빠짐없이 너한테 돈을 보냈어. 150만 원씩. 내 외삼촌 통장으로. 외삼촌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빠의 친동생도 아니고 내 엄마도 일찍 떠나서 너를 맡길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뒀어. 2014년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아빠가 표적이 됐지. 아빠는 살았어.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실종으로 처리해야 했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아빠는 결심했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만약 외삼촌이 너를 정말 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줬다면 아빠가 남긴 재산의 일부를 외삼촌에게 줄 거야. 8억 원 정도. 하지만 만약 내가 힘들었다면, 외삼촌에게 학대받았다면, 그땐 한 푼도 주지 마. 그건 내 거야. 정우야, 아빠는 내가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행복했기를 바라지만 혹시 힘들었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 아빠가 남긴 돈은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야. 그리고 정우야, 한 가지만 기억해. 아빠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을 껐어. 정우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미라가 다가와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울어. 괜찮아. 다 울어. 백도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정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백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미에 계십니다. 신변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계세요. 당분간은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시지만 안전합니다. 만날 수 있나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백도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정우 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정우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거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지금부터 정우의 인생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우 씨,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님께서 2014년에 설정하신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정우 씨가 만 19세가 되는 날, 즉 오늘 자동으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신탁이 뭐예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님이 저희 법무법인에 재산을 맡기고 정우가 성인이 되면 전부 넘겨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불리기도 했고요. 백도연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정우 씨 명의로 신탁된 자산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현금 80억, 주식 70억, 부동산 100억, 총 250억 원 규모입니다. 250억. 정우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50억이요? 네. 아버님께서 8년간 벌어서 모으신 돈이 약 150억이었고 저희가 5년간 운용하면서 100억이 더 불어났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지갑에 2만 원이 전부였어요. 공장에 팔려갈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억이라고요? 정우 씨 괜찮으세요? 한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도연은 정우가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후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외삼촌은? 네.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은 조건을 거셨습니다. 백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외삼촌께서 정우 씨를 제대로 양육했다면 감사의 뜻으로 8억 원을 증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억.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백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백도연은 두꺼운 조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가유공자 유족지원금 약 5천만 원을 정우 씨가 아닌 사촌과 가족생활비로 유용. 정우 씨의 아르바이트 급여 약 3천만 원을 빚상환 명목으로 부당 취득. 정우 씨를 야간 노동에 동원하면서 정규 교육 기회 박탈. 2019년 2월 정우 씨 성인 되기 직전 인력사무소에 선불금 500만 원 받고 강제 근로 계약. 백도연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따라서 외삼촌께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외삼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백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당하게 사용한 유족지원금 5천만 원 전액 환수. 둘째, 정우 씨의 임금 3천만 원 반환 청구. 셋째, 강제근로 알선건으로 경찰 수사 의뢰. 넷째, 정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보호명령 신청.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전담하겠습니다. 백도연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우 씨, 이제는 정우 씨가 보호받을 차례입니다. 그때 백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접수부입니다. 백도연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로비에 와 있다고요? 백도연은 전화를 끊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외삼촌께서 지금 저희 법무법인 로비에 오셨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아마 정우 씨를 찾아 여기저기 연락했나 봅니다. 큰 법무법인이니까 추적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백도연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어요. 12년 동안 외삼촌에게 억눌려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날게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외삼촌과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층 회의실. 문이 열리자 외삼촌 부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외숙모와 사촌 경민이도 함께였어요. 정우야. 외삼촌은 정우를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어요. 손님, 진정하십시오. 정우야,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없어서. 외삼촌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정우를 사랑하는 보호자처럼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연기라는 걸. 어서 가자, 정우야. 집에 가서 아침 먹자. 오늘 내 생일인데 미역국도 끓여줄게. 외숙모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외삼촌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외삼촌. 응, 정우야. 아버지가 외삼촌한테 돈 보내셨다면서요. 외삼촌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8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이요. 그게. 그리고 제가 받은 유족 지원금도 5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 경민이 과외시키고 명품 사주고 차 뽑으셨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한테는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하셨으면서요. 외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야, 누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 돈 받은 적 없어. 여기 다 기록이 있어요. 백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철민 씨가 보낸 양육비 1억 4천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금 5천만 원, 그리고 정우 씨의 임금 3천만 원, 총 2억 2천만 원입니다. 백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중 정우 씨에게 실제로 쓰인 금액은 약 1천만 원, 나머지는 전부 귀댁과 따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외삼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도연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제 정우 씨를 인력사무소에 선불금 500만 원 받고 넘기려 하셨죠. 그건 정우 앞날을 위해서. 성인도 되기 전에 강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백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윤서진 기자입니다. 윤서진. 정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을 취재해 왔습니다. 윤서진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 과정에서 정우 씨 사건을 알게 됐고 백 변호사님과 협력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윤서진은 외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간 조카를 착취하고 국가지원금을 부정 사용하고 급기야 미성년자를 불법 근로계약에 팔아넘기려 한 사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예요. 외삼촌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우리는 정우를 키워줬어. 12년 동안. 키워준 게 아니라 착취하신 겁니다. 백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백도연은 서류를 외삼촌 앞에 내밀었습니다. 첫째, 부당 사용 지원금 5천만 원 전액 환수. 둘째, 정우 씨 임금 3천만 원 반환. 셋째, 강제근로 알선건으로 경찰 수사 착수. 넷째, 정우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외삼촌은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천만 원. 우리 집 다 팔아도 안 돼. 옆에서 외숙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떡해. 경민이 대학 등록금도 못 냈는데. 경민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정우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외삼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외삼촌이 제 가족이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대해주시기만 했어도 저는 감사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돈도 기꺼이 나눴을 거고요.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돈을 빼앗고 결국 팔아넘기려 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외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를 외삼촌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외삼촌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외삼촌 가족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외삼촌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8천만 원. 8천만 원.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괜찮으세요? 네.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윤서진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경험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친척 집에서 자랐고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윤서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취재하게 됐어요. 정우 씨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정우는 윤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수상하게 느껴졌던 이 기자가 사실은 정우를 보호하려고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았던 사람이니까요. 윤서진은 명함을 건넸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정우는 다시 법무법인 정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정우 씨, 어서 오세요. 백도연이 로비에서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선물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백도연은 정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미라와 몇 명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우 씨 앉으세요. 백도연은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5년 전에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정우 씨가 성인이 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태블릿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시 로딩 화면이 지나가고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화면 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아버지였어요.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정우의 기억 속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정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우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제 성인이 됐구나. 19살. 벌써 그렇게 컸어? 아버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내 입학식도 졸업식도 생일도 다 함께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는 지금 남미에 있어. 신변 보호 때문에 한국에 못 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내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 돈도 남겼고 백 변호사님께도 부탁했어. 정우야, 아빠가 남긴 250억 중에서 일부는 내가 마음껏 써.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사업하고 싶으면 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나머지 일부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정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줘. 너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야. 국가유공자 유족들, 고아들, 학대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도 주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거야. 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을 거라고 믿어.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정우야,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괜찮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백 변호사님, 한미라 아줌마 그리고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될 거야.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 정우야.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태블릿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미라가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다 울어. 괜찮아. 한참 후 정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뜻에 따라 정우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초기 자산 50억 원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50억이요? 네. 나머지 200억은 정우 씨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도연은 재단 계획서를 보여주었어요. 정우재단은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유족 청소년 장학사업. 둘째, 학대 피해 청소년 법률 지원. 셋째, 고아 및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지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우 씨는 그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직접 겪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자격이야. 정우는 재단 계획서를 넘겨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우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하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재단 만들겠습니다. 백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심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도연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아버님께서 정우 씨에게 주라고 하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정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반쪽이 아닌 완전한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마이너스 이제는 숨기지 마. 당당하게 살아. 아빠가 항상 응원해. 2014.11 25
정우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옷 안쪽에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건 정우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니까요. 2019년 3월,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정우는 서울 시내의 한 기술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폴리텍 서울 정수 캠퍼스. 정우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대학이 아닌 기술학교. 원래 정우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항공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정우야. 뒤에서 한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라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입학식 늦겠다. 빨리 들어가. 네, 아줌마.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미라는 지난 한 달 동안 정우 곁에 머물러 주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우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긴장되지? 조금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한미라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우는 교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윤서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어요. 잠깐만요. 윤서진은 정우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기사 나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윤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단독 12년 착취당한 청년, 국가유공자 아버지의 약속으로 돌아오다. 250억 신탁으로 인생 되찾은 정우 씨, 이제는 다른 청소년 돕겠다. 국가유공자 유족 부정 수급 적발. 후견인 8천만 원 환수 조치. 기사에는 정우의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신원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요. 반응이 뜨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재단 설립 소식도 알려드렸어요. 벌써 여러 단체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대요. 정우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아니에요. 저도 정우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윤서진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네, 꼭요. 정우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캠퍼스에는 새내기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입학식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들과 함께 걸었어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목에 걸린 군번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나 잘하고 있죠? 정우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입학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우의 진짜 인생이. 입학식이 끝난 후 정우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무마다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도연 변호사였어요. 정우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변호사님.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아버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영상통화는 아직 어렵지만 음성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들려드릴까요? 네. 들려주세요. 잠시 후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야, 아빠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어. 내가 기술학교 입학했다고. 정우재단도 만들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빠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아빠는 아직 한국에 못 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아빠도 건강하게 있을게. 사랑한다, 정우야.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군번줄을 손으로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정우는 미소 지으며 캠퍼스를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우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좋은 정비사가 되는 것, 그리고 정우재단을 통해 힘든 청소년들을 돕는 것,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정우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정우의 날개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삼촌은 조카를 제대로만 키웠어도 8억 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정우 아버지를 보셨나요? 비록 곁에 없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